그래서 중국이 지금 진짜 위기라고 하면 환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이게 다 뭐 폭등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중국의 주가 금리 환율을 보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미국이 국무장관, 재무장관, 기후대사, 가장 최근에는 상무장관, 뭐 중국 가서 서로 회담하고 미팅을 해요.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소유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힘이 더 세져 버리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병석 소장님 다시금 모셨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초청하게 됐는데, 중국 경제가 이게 사실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얘기들은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는 거고, 진짜 중국 경제가 앞으로 큰 위기를 직면한 게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답안지는 뭐 이 전문가 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최고의 전문가죠. 그래서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제 뭔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 보다가는 외신이 얘기하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퍼나르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는 훨씬 더 과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제 위기다, 이제 우리 두 번 경험해 봤잖아요. IMF도 해봤고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보면은 그 판단하는 거 아주 심플해요. 뭐 이 전문가 저 전문가가 필요 없이 최고의 전문가는 미스터 만이에요. 그래서 돈한테 물어보면 답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도 그 금융위기 때 보면 주가 금리 환율이 다 폭등하고 폭락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진짜 위기라고 하면 이 환율,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이게 다 뭐 폭등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중국의 주가 금리 환율을 보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국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하면 그 굉장히 이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최근에 뭐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특별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똑같지만 그 지금 중국 위기론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 베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뭐 중국 경제를 이제 미국이 위기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맞냐? 그럼 반대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중국의 언론이 이제 미국 경제적 위기다, 그랬을 때 그 신뢰도를 얼마나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사들이 요즘 뭐 이게 팩트 체크하고 진실 전달 보다가는 어떻게 보면 다 클릭수의 노예가 돼서 좋아요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기사가 뭐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팩트 체크가 안 된 것들을 또 우리는 뭐 그 미국이나 서방 세계 언론을 너무 이제 좀 웨이트를 많이 두다 보니까 검증 없이 그대로 이제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갖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정말로 뭐 부동산 위기, 지방 정부 위기, 뭐 소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뭐 길게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석 달 안에 결판 나겠죠. 근데 지금 조짐으로 봐서는 뭐 그것들을 대변하는 가격 변수들이 움직임을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갈등 관계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이 심화되면서 싸워야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미국이 국무장관, 재무장관, 기후대사,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상무장관, 뭐 중국 가서 서로 회담하고 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이크 설리반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또 회담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온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를 제재했다. 또 이제 뭐 아이폰 사용을 이제 금지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로 보면은 뭐 굉장히 시리어스한 것 같은데 그 중국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과 뭐 정말 한판 뜨자 이게 아니라 그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 것은 중국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부 수세적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연구 자석을 수출 금지한다, 게르마늄이나 갈륨 수출을 금지한다, 뭐 아이폰, 뭐 D램 규제, 그 규제들 다를 놓고 보면 이 미국이 성공을 하고 중국이 거기에 이제 방어를 하는 형국인데 미국이 성공한 거를 이제 우리는 잘 안 보고 중국이 방어하는 쪽을 보다 보니까 중국이 뭐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마이크론의 판매를 중국에서 이제 중단한다는 것도 그것도 미국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이크론 반도체 메모리를 못 쓰게 하냐 그러면 여기 이제 스파이 칩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서버나 뭐 이런 데다가 마이크론 칩을 쓰게 되면 그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데 그거는 2019년인가요? 20년인가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할 때 똑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하웨이 장비를 쓰면 그 스파이 칩이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국가 안보로 스톱시킨다.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폰 쓰지 마라 하는 것도 미국이 틱톡을 이제 1억 명 이상이 지금 쓴다는 거거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 틱톡을 쓰게 되면 영상 정보가 다 잡히니까 그걸 잘 분석하면 AI로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틱톡을 쓰지 마.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그 보복으로 그럼 아이폰 팔지 마. 이제 이게 걸려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보면 작년 10월 달에 그 18나노 이하의 예를 들면 D램, 뭐 14나노 이하의 이제 로직 제품 이거 기술 중국에 팔지 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중국은 그거 반대로 뭘 했냐면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전기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그 만들어지려면 자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연구 자석을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석 이거 수출하지 마. 이제 이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의 금수 조치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갤럼하고 그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또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미국이 자기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규제하고 난 다음번에 유럽에 보면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도광기 리소 장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재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중국은 이제 자기네들로서는 또 그걸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반격을 하냐면 그 게르마늄이나 갈륨은 이거 자동차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유럽이 세거든요. 유럽하고 일본이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뭐 세계 최강인데 이제 유럽을 겨냥해서 이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최근에 중국의 그런 이 공격을 보면 예, 중국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액션한 거를 그대로 이제 방어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문제는 그거 네 개를 다 보면은 미국이 다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급소를 탁 찔러서 바로 기절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급소를 못 찌르고 자꾸 엉뚱한 데 찔러가지고 피만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내구력, 이제 내성이 점점 길러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유럽이 또 그 중국 전기차 정부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나선다고 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두고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도 좀 더 적극적인 좀 견제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게
지금 세계 자동차로 보면 명차는 다 유럽에 있잖아요. BMW, 벤츠, 아우디, 페라리, 벤틀리 전부 유럽 차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이게 앱솔루트리 넘버 원이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이 전기차에서 유럽 시장을 지금 잠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자기 시장을 방어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중국 거를 견제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가 되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조립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체 원가의 40%가 넘는데 유럽이 지금 배터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를 한국하고 이제 중국에 사다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게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대거 채용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제 중국만 배불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 이제 유럽으로서도 공제여책으로 일단 규제를 해야 이제 그 사이에 자국 내에 들어온 그 중국 이외 나라들이 이제 쾌파를 흘리고 또 유럽 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경쟁을 가지게끔 그 시간을 벌자는 거죠. 이 말씀 또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결국에는 누구 하나를 막 죽이려고 하기보다도 자국을 지키려고 하는 좀 방어적인 수단의 목적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다 개방해라, 자유무역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문 다 열었고 서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분업 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설에서 내가 잘하는 것만 생산해서 공급하면 그걸 다 모으면 이제 예를 들어 10개를 모으면 10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개를 만든 것이 글로벌화의 이익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약해지고 그 사이를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치고 올라 들어오니까 이게 체제 위협이 지금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러면 이제는 자유경쟁하지 마, 그리고 보조금 주지 마, 이런 것들 하다가 스탠스를 확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세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건 공정시장 경쟁을 위배하는 아주 나쁜 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반도체, 배터리 거기다 보조금을 무지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보조금 주는 것은 이건 나쁜 일이고 미국이 보조금 주는 건 그건 뭐냐. 근데 미국이 아주 말을 싹고 하고는 그거는 국가 안보다. 국가 안보기 때문에 이건 국방비이기 때문에 그건 돈 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코로나 3년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이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각자 도생. 그래서 자기 거 자기가 챙기는 것이지 이게 절대 강자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복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왔던 자유무역이나 국제분업의 효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가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브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벽이 생기면 그만큼 비효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것은 물류 비용, 생산 비용, R&D 비용 이걸 다 높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사실 나타나죠. 결국 국가들이 다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도 계속 더 높은 흐름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서방 경기가 다 하향이고 중국도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의 전쟁이죠. 그 사우디가 지금 감산을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수급과는 상관없이 공급자가 이제 통제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사우디는 석유 팔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럴 때 네옴시티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왕창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게 감산을 해서 그 달러를 끌어모으는, 거기에 이제 피를 보는 것은 그 수요를 하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크게 피해를 보는 거죠. 예전에는 기술을 가진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있어도 공장이 없으면 물건 못 만들면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반도체 기술은 세계 1등이지만
이게 한국이나 대만 기업을 미국으로 공장 유치하는데 거기 525억 불, 66조 원을 보조금을 주잖아요. 아니 미국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와가지고 투자해달라고 하면서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3년, 미중전쟁 이제 5년 사이의 큰 변화는 지금은 기술이 값이 아니고 이것을 구현하는 공장이 소위 말하는 공급망 전쟁을 하면서 이게 또 미국의 사실 자충수죠. 공급망으로 중국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게 부메랑으로 이제 미국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공장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 소용이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공장도 거기 장비가 없으면 ASML의 그 리소그래피 장비가 없으면 삼성이든 TSM이든 물건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아니라 또 이제 장비가 값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거 다 좋은데 원재료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이거 공급해버리면 배터리 꽝이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실리콘 이거 공급해버리면 장비가 있었던 공장이 있었던 기술이 있었던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미중전쟁 5년 코로나 3년에서 큰 변화는 이게 우리가 옛날 하청업체 뭐라고 했던 소재 공급업체들이 이제 갑이 돼버리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고 또 지금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거 나라 같지도 않다 이렇게 봤다가 여기에 지금 뭐 코발트, 니켈, 망간, 뭐 구리 그 금속들이 거기서 이제 대량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서방 세계가 다 이제 아프리카로 몰려가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이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이게 국제 분업의 자유무역이 흔들리면서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공급망을 자기가 다 가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특히 원재를 갖고 있는 놈이 갑이 돼버리는 이제 최근 30년간 보지 못했던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보더라도 뭐 기술도 있고 생산성도 있는데 이 소재 쪽이 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뭐 탈중국 해버리고 하면 속이 시원한데 문제는 반도체의 경우 43%,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90% 가까운 소재를 중국에서부터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하고 빠이빠이를 하면은 뭐 정말 이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 반도체하고 배터리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가서 OEM 공장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오는 중국으로는 끝난 거지만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으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그런 이제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이것의 거의 뭐 절반에서 90%를 중국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를 제대로 가져가려고 하면 중국과의 이 자원 외교 이걸 어떻게 잘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이 력을 되게 또 중요하게 보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기술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 시간이 따라오는데 반도체에서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왜 규제하냐 그러면 중국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상대 약한 놈을 찔러야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거기서 항복하고 이제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반도체나 첨단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히토리 금속이에요. 근데 이 히토리 금속의 거의 전 세계 생산의 60%를 중국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 기술의 창으로 중국을 찔렀는데 중국은 뭘로 막냐 하면 자원의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모든 공급망을 소유한 나라는 없어요. 공급망은 관리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이걸 소유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힘이 더 세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이번에 애플 사태가 전형적인 거지만 애플에 이거 중국에서 판매를 이거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애플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중요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뭐 애플에서 안 팔면 어때? 뭐 이러면 중국 시장이 마이너할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애플의 이익의 거의 21%를 거기서 벌기 때문에 이게 못 팔면 바로 이익이 20% 터지면 주가는 그보다 더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애플만의 문제냐? 그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지금 130만 대, 작년에 133만 대가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대를 상해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중국이 문제가 되면 테슬라는 거의 뭐 80%가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과연 이제 온전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마켓으로서의 중국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는 OEM 팩토리로 지금까지 봤지만 공장으로서 중국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자원 공급, 마치 우리가 중동, 사우디나 뭐 이런 데를 자원 공급이라고 보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이게 전기차 최대 시장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국을 시장으로 봤던 것과 같은 시각으로 중국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전히 그런 자원 공급국으로서의 중국, 시장으로 중국으로 안 보고 우리 거 이제 OEM 해주는 이 중국으로 보면 실수 크게 하는 거죠.